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진보 진영은 정근식 후보로 단일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최부선 후보의 사퇴로 진보 진영은 정근식 후보로 단일화됐습니다. 3명의 후보로 압축됐지만 사실상 보수와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의 맞대결 양상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신내선의 식탁은요. D-0 내일 치러질 보궐선거 특집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우리 교육감 선거 관련된 이야기 하고요. 바로 이어서 나머지 지방의 재보궐선거 이야기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별명이 유쾌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으신 서울시 교육감 후보님 정근식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나오신 분은요. 우리 선거를 도와주실 계시는 총괄 선대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 위원장님, 김재영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예, 사실 저는 후보님보다 이 선대위원장을 더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 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마지막 일정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 일정 여러 가지 거리 유세도 해야 하고 또 몇 분 만나서 정책 간담회도 해야 하고 네. 오늘 아침에는 저의 그 정신적 고향인 그 서울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가서 우리 학생들 또 관악 주민들 또 더 어린 학생들 함께 만났습니다. 네,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에는 정말 마지막 날 오셨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간략한 소개와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또 피해자들의 치유에 전력하는 그런 일을 해왔고요. 저의 그러한 경험이 초중등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뜻을 굳혔습니다. 교수님 하셨는데 거의 학생 자세야. 차렷 자세로. 저기 차 좀 드시고요. 편히. 알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부동 자세로 설명을 하시는지. 사실은 교수 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잖아요. 평생 학자셨는데 어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저의 경험은. 물론 학교에 관련된 거는 교사도 있고 학번도 있지만 이 학생들과 눈높이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을 했는데 네. 우리 대학생들은 아주 차가운 그런 눈빛이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환호를 하고 뭐 민주, 진보, 교육감, 서울 교육감, 정근식 이렇게 외치는 걸 보고 진짜요? 예, 제가 오늘 훨씬 더 내 적성이 대학 교수보다 교육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사전선거가 끝났는데 투표율이 정말 낮아요. 8.28%. 예. 투표권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환호하고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은 관심이 없고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선대위원장님 맡으시는 김 의원님께서 왜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지 좀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교육감 선거는 말할 것 없이 서울시 1천만 시민 2세 또는 손주들의 교육을 지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일반 유권자들이 관심을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아니라 우리 후보께서는 처음부터 교육감 선거다.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 정치화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탄핵 얘기도 나왔고요. 예비 후보들 입에서. 그런데 전혀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교육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야, 정근식 후보 너무 교수스럽다. 저한테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다 알다시피 정근식 후보 유쾌한 정교수 서울대학에서 유쾌한 정교수로 학생들이 별명을 붙였고 40년 이상 교수한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냐. 그리고 교육감은 점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근데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선거는 굉장한 정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거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보수도 있고 그쪽도 투표 동료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을 것 같은
지역이 투표율이 더 낮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보수 성향 투표를 보인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예. 아까 제가 이제 강단에 오래 계셨던 학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예. 교육감으로서의 향한 걸음 이게 그래도 선택도 쉽지 않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원래 갖고 계셨던 가치관과 교육관에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되시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선거를 치르셨어요? 생각으로. 제가 지난 40여일간 예. 우리 만 18세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로부터 또는 경로당에 계신 우리 할머니들 다 두루 만났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서울교육을 꼭 잘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걱정 어린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아, 이분들이 무언가 공통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우리 교육이 잘못 가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로부터 나오는 것일 것 같고, 예를 들면 의료 대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료 대란과 같은 사태가 잘못 가면 교육에서도 이뤄지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잘해주세요. 정말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성인인데 널 내일 투표해야지 그러더니 아 나도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그래서 왜 해야 돼? 그래서 너가 안 하면 니네 어린 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지필고사 보게 됐어. 그랬더니 빨리 가서 해야겠네. 우리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가장 피부에 닿는 요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전에 거의 삭감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너무너무 컸어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각오를 다시 다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민주교육 쪽에서 일찌감치 단일화를 하셨어요, 성공을. 예. 근데 이제 상대 후보는 요청했는데 다들 자기 길을 가겠다 안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좀 유리한 건가요? 보수 쪽에만 우리가 진보 보수로 딱 나눠서 말씀드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본인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인지 거기에 이제 조전혁 후보가 있고 다른 후보 윤호상 후보가 있는데 계속 아마 콜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하자. 민주진보는 단일화를 완성했다 하고 한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분 한 분이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계속 그래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얼마나 민주진보 후보 정근식 후보에게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유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진보 범민주진보 통합 단일 후보입니다. 예. 그냥 초기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넘어서서 모든 후보들 독자 출마했던 후보까지 다 여기 정책연합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지 기반이 있고 여기에 득표력이 있는 것이지 그쪽에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분열됐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저쪽 상대 후보가 네. 중도 보수 후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중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심지어 보수하고도 거리가 먼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30년 전, 40년 전에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보수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식적인 모든 서울 시민들이 저를 지지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전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예. 이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선거가 될지 아니면 일부 왜곡된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되는 선거가 될지 그걸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공약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은 역사라는 키워드를 앞으로 내거는 건 굉장히 저는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근데 우리 후보님이 전공이 사회학에서도 역사사회학이시더라고요. 너무나 역사학만큼이나 역사를 이제 하신 건데 지금 역사 교육을 왜 이렇게 1번 공약으로 내걸으신 건가? 왜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난 광복절 사태에서 보았듯이 정말 엉뚱한 역사 왜곡을 왜 일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좌우하고 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광복 회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용산에 밀정이 있다. 그런 발언을 광복 회장이 할 정도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과목으로 보면 비중이 적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올바른 역사의식에 기초한 그런 학생들로 길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 과감하게 그 역사 의제를 그 선거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님을 비판하고 싶은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념 교육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막 비판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좀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이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에 충실하게 교육을 해야 하지 그야말로 엉뚱한 뿌리 없는 그런 사대주의적 그런 발상이랄지 근거 없는 그런 역사 왜곡이랄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근식 후보께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실 때에 뭐 지금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진실화해 예.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하셨죠. 이거는 진실화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적 합의 위에서 국회에서 입법되었고요.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고요. 진실화해이지 어느 한쪽 그 이념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고 정리하자 하는 의미가 바로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담이고 그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념 교육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너무 갈라진 우리 사회를 좀 더 통합시키고 균형을 잡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그런 뜻이죠. 과거사는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나아가서 밝은 미래를 위한 기초를 놓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예. 저는 서울 교육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철학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했더니요. 이런 또 장점도 있네요. 맥락이 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쭙고 싶어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이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전 국민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대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소설 읽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소년은 온다. 그거 읽었죠. 예. 우리 위원장님은요? 소년이 온다는 바로 5.18 광주 시민항쟁을 소재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5.18 광주 시민항쟁 때에 3년차 기자였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기 위한 언론사에 투쟁을 하다가 강제 해직당한 5.18 관련자로서 그 소재 책을 안 읽을 수 없었고 그 전에 제가 한강 작가하고 인연이 조금 있어요. 전화를 이렇게 왜냐면 옛 사상계 옛 1970년에 폐간된 사상계 복관위원회 위원장 때의 한강 작가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신예 작가. 예. 그때는 뭐 외국의 무슨 매무커상도 수상이 전인데 그래서 편집위원으로 영입하라고 전화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소년이 온다는 책을 읽어봤고요. 근데 그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뭐 무슨 이념 무슨 뭐 어쩌고 그거를 비난하고 좌편향이라느니 뭐 역사가 잘못되었다느니 노벨상 위원회가 문제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작가나 중국 작가 봐서도 다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작가가 한국의 문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 보고 이야 이건 정말 도가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저는요 참 한강 작가가 아마 제가 노력해서 만든 그런 자료집 같은 걸 다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 3년간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500여 명을 직접 구술 체력을 해서 만든 책이 한국 현대사 사료 전집이라고 하는 5.18에 관련된 최초의 그리고 가장 방대한 자료집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읽어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중학교 3학년 두 친구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 여러 증언들 속에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그 한강 작가의 그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결합된 그런 결과다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제가 5.18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5.18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책들을 갖다 출발했는데 아마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요. 제가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련된 그런 그 치유 문제를 깊게 다뤘잖아요. 사실은 한강 작가의 작품은 그런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는 수많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학적 치유의 결과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저는 이제 뭐랄까요, 어떤 동지적인 그런 느낌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육 현장이 얼마나 우스우냐면요. 어떤 지자체는 그것이 나쁜 책이라고 그래서 배제해버리고 이번에 수상 소식을 듣고 또 어려운 논술 문제에 나온다고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마케팅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교육감 되시면 책 선정이나 사실 이런 다른 지자체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교육청에서 한강 작가의 그 작품들을 금기하는,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정말로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도 뒤처져 있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작품의 그런 한강 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 아니겠습니까? 아주 지금 현대 흐름에 맞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학적 성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것들을 부정한다. 과거에 어떤 교육청에서 그걸 부정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발언을 하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탈 때 일부 사람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그 몰상시간 정말로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행동을 서주지 않았잖아요. 마치 지금도 그런 분들이,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문화 대국으로 가는 한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강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넣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당국자들이나 유해도서, 그러니까 뭐 채식주의자 같은 작품을 유해도서로 찍어서 폐기시킨 경기도 교육청 당국자들은 세계 지식인들 노벨상 위원회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 마지막 날이라 바쁜 일정이신데, 그래도 요 두 가지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권. 근데 학교 안에는 이 인이 여러 종류의 인들이 계십니다. 교육의 주체 측면에서 볼 때.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되는 관점으로 가면서 어느 게 더 맞다 이렇게 가는 거 저는 학부모의 한 명으로 정말 문제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 후보님께서는 되시고 나면 어떻게 좀 이거를 잘 정리하실 건가요? 그 과거에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육 관행이 남아 있을 때 네. 학생들은 매우 그 소수자 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학생 인권 조례는요 1989년도에 이 만들어진 세계 아동 권리 협약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좌파가 그냥 그걸 만든 게 아니고 세계적 규범에 충실하게 만든 것이 학생 인권 조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네. 교권 침해의 건수가 더 작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학생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때 비로소 교권도 확립이 되고, 또 교권이 확립이 돼야만이 학생 인권도 제대로 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직도 어쨌든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학부모지만 교실 하나를 놓고 보면은요,
저는 일단 교실이 수업이 되는 동안 외부에서 누군가의 권한 침해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라도 문 열고 들어오는 행위. 근데 문제는 학생들도 사실은 교사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막 스마트폰 같은 걸로 방해를 하고 수업을, 이거는 조금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약간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 예. 그 4조에 예. 그 이 책무, 학생들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해야 할 인권의 주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하면 굉장히 그 오해가 심각해지는 거죠. 실제로 근데 교실 현장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그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따끔하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정말로 교육자로서 충분하게 학생들을 갖다가 훈계하고 바른 길로 유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굉장히 이 현장에서 이 선생님들이 겪는 그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권 확립의 가장 첫 번째 과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적 견지에서 학교장이나 아니면 교육감이 먼저 상황을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그런 사고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권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책임을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단호하게 엄단되어야 하지만 이 교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교육감이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회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교권 보호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딱 맞는 말씀인데요.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수 교육감 후보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학생인권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초리는 말 것도 없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인권 철저히 보장돼야 되고 자유롭고 아주 발랄하게 놀고 공부하게 해야 돼요. 그럼 단합 교권을 보장합니까? 교권, 수업권, 교사들의 수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예. 징계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사상검열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탄압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최근 5, 6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숫자 822명이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100여 명에 이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은 학생 3만 5천 명, 교사 15만 명에 이릅니다. 물론 전국적인 수치입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더 외부에서 억압하고 검열하고 한다고 그러면 학교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건 그냥 폭발하거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 후보가 선생님들의 그 이념적 성향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요, 말 그대로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교육 대란이 발생합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은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정말로 소신 있게 자기가 연구한 대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데 그걸 이념적인 잣대로 판단하겠다. 그것은 큰일 날 그런 유신체제 때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이고, 시간이 AI, 이 얘기 또 안 할 수 없어요. 이 AI는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이거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요. 당장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교육 안에서의 또 활용 도구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어른들이 맞이하는 AI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AI 정책을 펼치실 건가요? AI는요, 필연적으로 AI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피할 수 없는 그런 미래지요. 그런데 크게 보면 어떤 기술적인 그런 최신 현대 기술의 결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인간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AI 기술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느냐.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기술을 지배하는, 관리하는 이 주인이 되어야지 기술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AI 교과서 도입 문제도요,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확실히 검증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왜 그렇게 급하게 도입하려고 하느냐. 혹시 뒤에 다른 어떤 그런 그 이익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기본적으로 AI 교과서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실험용 모르모트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그게 제 주장이고요. 좀 더 1, 2년 그 교육 효과를 검증한 후에 도입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에서요, 광역시도단체장이 유일하게 관여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랍니다. 이거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들으니까 정말 그래, 법률로 증거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은 다른 건 다 해도 서울시 교육정책만큼은 혼자 못합니다. 아예 못하나요? 예, 교육감의 어떤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권자분들, 서울시민 여러분 투표 꼭 하셔야 되는 거 맞죠? 예. 예,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지만 네. 동시에 교육이라는 영역만큼은 서울시장이 의 철학대로 이 서울 교육감의 철학대로 가야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서울 교육감 무려 예산을 총 예산을 12조를 쓰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로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역량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내일 우리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 교육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꼭 투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원군 오늘 보조 조연 예, 예, 마지막 예. 마무리 하시죠. 예, 지금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교육감 선거 너무 관심이 없다. 저 투표 조절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렇게 티켓으로 엮어서 하는 게 어떠냐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정권은 유한한 거고요. 정치가 잘못되면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한번 길 잘못 들면 말 그대로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2세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교육은 국민 2세의 정신과 영혼의 희망찬 미래를 파종하는 아주 성스러운 사명이지요. 그거를 정치와 함께 엮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지금 이번에 선거가 자녀 임기지요?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정도의 자녀 임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좀 이른 질문이지만 1년 8개월 만약에 당선되시고 나서 교육감 하시면은 이어가셔야겠지요? 이어가기는 해야지만 지난 40일간 이 선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요즘 느끼는 소회가 정치인 출신은 교육감 하면 안 되겠다. 이 정치인이 아니고 이 정치꾼인 그런 후보는 절대로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교육감 선거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인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런 철학대로, 교육 철학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과 기꺼이 대화하고 또 학생들과 기꺼이 함께 노는 그런 유쾌한 정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자가 참다운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치인 아닌 참다운 교육자. 자, 여러분 내일 선거입니다. 모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바쁜 일상인데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착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권자로서의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교육감님은 좋은 시간으로 다시 뵐게요. 예, 제가 그 반드시 네. 승리를 해서 예. 우리 이 메디치 TV에 다시 한번 출연해서 좀 더 그 우리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그 한강 작가의 작품도 이야기하고 또 올바른 역사 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 함께 출연을 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감이랄지 그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아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예, 바쁜 시간 쪼개서 나오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